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트넘의 한 전직 코치가 3년 만에 세상 앞에 섰습니다. 글을 올린 단 한 사람, 손흥민.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연기가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 손흥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감동의 기록을 전해드립니다. 그날 아침 훈련장 입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새벽 6시 반. 평소 같으면 코치진의 웃음소리, 공을 차는 소리, 음악이 가득했을 시간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겁고 낯설었습니다. 저는 취재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몇 년을 다녀온 익숙한 공간인데 그날따라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무언가 빠진 듯한 텅 빈 공기 속에서 손흥민이 늘 서 있던 그 자리. 물병과 운동화를 정리하던 작은 테이블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웜업을 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던 평소의 분위기 대신 서로 눈을 피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의 부재가 이렇게 뚜렷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펴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흥민, 훈련 불참. 이유 미공개.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엔 수많은 의문이 들어 있었죠. 그는 전날까지만 해도 완벽했습니다. 훈련장 맨 앞에서 동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후배들에게 장갑을 던져주며 춥지? 라고 묻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단 한 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 추측이 오갔습니다. 부상인가? 계약 문제인가? 아니면 내부 갈등? 저는 그 소문들을 노트에 하나씩 적으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가 단순히 결석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로커룸 근처에서 한 코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미팅이 있었어요. 손흥민이 감독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네요. 그 한마디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의견 충돌이라니. 그는 언제나 팀을 먼저 생각하던 선수였는데 그런 그가 갈등을 일으켰다는 말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구단은 짧은 공지를 냈습니다. 손흥민은 개인 사정으로 훈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도 복귀 일정도 없었습니다. 해외 스포츠 매체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CNN은 토트넘의 심장이 멈췄다라고 썼고 BBC는 리더의 부재 속 팀 분위기 급속히 냉각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그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손흥민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런던 시내에 있는 그의 아파트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며칠째 불이 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SNS도 조용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기사 초안을 쓰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를 비판하는 문장을 쓰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팀을 버렸는가? 그 질문을 적는 순간 마음 한켠이 찢어지는 듯했죠. 그를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 문장은 차마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동료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손흥민, 클럽하우스에서 코치와 심한 언쟁이 있었다더라. 그 말 한마디로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감독 불신임? 토트넘 내분설. 헤드라인은 점점 과격해졌고 손흥민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늘 자원봉사를 나가던 사람, 팬들에게 사인해주며 오늘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분노로 팀을 떠났다는 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호텔방 창가에 서서
로비에 걸린 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이 가운데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늘 같았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닌 동료를 위로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떠올리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기사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의 부재는 단순한 결장이 아니라 팀 전체의 심장을 멈추게 한 사건이었다. 그 문장을 남기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떠났다는 건 때로는 진짜 시작의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손흥민이 사라진 첫 주, 토트넘은 마치 방향을 잃은 배 같았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의 공기는 차가웠고 하루하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경기,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낯설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빠진 전광판을 보는 순간 팬들의 웅성거림이 경기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왜 안 나와? 부상 아니야? 기자석에서도 모두가 눈빛으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고 공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팀은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패스 타이밍이 늦었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듯한 어색한 움직임들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없다는 사실이 단순히 한 명의 결장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심장 부재였다는 걸 그때 모두가 느꼈습니다. 전반 20분. 상대팀의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수비진은 서로를 탓했고 벤치에서는 코치진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감독은 벤치에서 자리만 지킨 채 손가락으로 머리를 문질렀습니다. 그는 늘 냉정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빛 속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손흥민의 자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라운드 가장자리, 늘 그가 서던 그 자리.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부재가 그라운드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후반 들어 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패스는 끊기고 수비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상대팀이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0대2. 토트넘은 완패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리더는 어디 있지? 손흥민 없이 아무것도 안 되네. 그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펜을 잡은 손을 떨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팀, 리더십 붕괴 조짐. 하지만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재가 팀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감독에게 수십 개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은 어디 있습니까? 그와의 불화가 사실입니까? 감독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팀의 일원입니다. 지금은 잠시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재정비라니 그건 떠난다는 뜻이야. 그날 밤 SNS에는 익명의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손흥민 구단 내부 갈등으로 퇴단 검토 중. 출처 불명. 그러나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팬들이 그 글을 퍼나르며 분노했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도 없다. 그를 내쫓는다면 우리는 구단을 떠난다. 댓글창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밤 호텔방에서 그의 과거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나는 팀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싸울 수도 있지만 결국 서로를 믿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평소보다 차분했고 따뜻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비는 언제나 회색빛이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번졌고 그 불빛 사이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듯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토트넘 같았죠. 기자들은 다음 날 일제히 기사를 냈습니다. 팀 불화로 퇴단 유력. 토트넘, 리더 부재로 붕괴 직전.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고 클릭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기사는 외면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선택한 것이다. 그 문장을 마지막 줄로 남겼습니다. 새벽 3시 호텔 로비에 앉아있던 한 동료 기자가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그를 믿는구나. 저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가 돌아오면 이 팀은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리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를 믿은 걸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토트넘의 엠블럼이 새겨진 깃발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희미했지만 왠지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의 침묵은 퇴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었음을. 손흥민이 사라진 지 15째 날, 토트넘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라커룸엔 음악이 사라졌고 식당엔 웃음 대신 긴 한숨만 흘렀습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흥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가 된 것처럼요. 그날 아침 저는 기사 마감을 위해 런던 북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리더십 붕괴라는 단어가 깜빡이고 있었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늘 팀을 위해 웃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붕괴의 중심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메일함에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 알 수 없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는 떠난 게 아닙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를 말하는 메시지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메일을 클릭하자 짧은 문장 몇 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든 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그 밑에는 첨부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숨을 고른 뒤 파일을 열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홀로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스며든 훈련장. 조명이 꺼진 잔디 위에서 모자를 눌러 쓴 그의 실루엣이 고요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특유의 자세, 슈팅 전 어깨의 각도, 몸의 중심을 낮추는 그 순간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사진의 날짜는 일주일 전 공식적으로 훈련 제외라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메일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침묵하는 이유를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고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침묵을 택한 건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구단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야 그 말의 의미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소문으로 돌던 코치와의 언쟁도 사실은 오해였습니다. 그는 누명을 쓴 동료를 대신해 책임을 졌던 겁니다. 팀 내 젊은 선수가 규정을 어긴 사건이 있었는데 그가 나서서 대신 감싸줬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모든 오해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길 원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우는 방식으로 팀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게 그의 품격이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지 못했습니다. 펜을 들어 새로 썼습니다. 그는 떠난 게 아니라 조용히 팀을 지키고 있었다. 그 문장을 남기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써왔던 모든 기사보다 이 한 줄이 더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런던의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지만 어디선가 잔잔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빛의 방향을 따라 다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울타리 너머 조명이 꺼진 그라운드 한쪽에 하얀 운동복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프리킥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공이 잔디를 가를 때마다 물방울이 흩어지며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살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미소가 아닌 자신을 다독이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팀을 지킨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고 도망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팀을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부재가 남긴 공백은 이제야 의미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도였다는 걸 그제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새벽 바람이 다르게 불었습니다. 런던의 겨울 끝자락 찬 기운 속에서도 어쩐지 마음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가 돌아온다는 말이 소문처럼 떠다녔고 기자들은 믿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이상하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요. 훈련장 앞길엔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렸고 철제 펜스에 기대선 팬들이 손을 비비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삼각대를 세우고 렌즈를 닦았습니다. 오늘도 소식 없겠지. 이미 끝난 거야. 차가운 말들이 오갔지만 동쪽 하늘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밝아오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시작이야. 8시 정각 클럽하우스 정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밴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와 멈췄고 문이 열리자 익숙한 실루엣이 햇빛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고 셔터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어들고 잠깐 고개를 숙였고 수척한 뺨 너머로 단단한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얼어붙은 공기를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군가가 급히 물었습니다. 손 선수, 왜 이 시점에 돌아왔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듯 눈을 가늘게 뜨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 순간 플래시가 멎었습니다. 더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문장은 설명 대신 책임을, 해명 대신 품격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실내로 들어서자 라커룸이 술렁였습니다. 젊은 윙어가 다가와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흥민은 먼저 손을 내밀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그 말 한마디가 벽이 되어 있던 침묵을 허물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수건을 건네며 미소 지었고 수비수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차렸습니다. 팀이 다시 하나로 묶이고 있음을.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손이 맞닿았고 짧은 악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 형광등의 미세한 윙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사과와 용서, 경의와 신뢰가 그 악수 하나에 겹겹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전 훈련은 낯설 만큼 차분하게 시작됐습니다. 드릴 사이사이
그는 동료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작은 주문을 건넸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한 발 더. 첫 터치 부드럽게. 괜찮아, 다시. 그의 음성은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었습니다. 공이 잔디를 스칠 때마다 겨울 햇살이 잔잔히 반짝였고 팀의 호흡은 점점 일정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비어있던 공간을 그는 말없이 메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구단은 짧은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팀 훈련 복귀. 내부 정리 완료. 4줄도 안 되는 문장이었지만 도시의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BBC는 토트넘의 심장이 다시 뛴다고 했고 독일 언론은 조용한 복귀, 거대한 영향이라 적었습니다. SNS에는 손이 돌아왔다. 신뢰가 돌아온다. 해시태그가 끝없이 올라왔고 팬들은 스탠드 사진과 눈물 이모티콘을 함께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썼습니다. 그는 떠난 적이 없었다. 해질 무렵 훈련장이 비워졌습니다. 저는 펜스를 따라 걸으며 마지막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코너 플래그 근처 그는 혼자 남아 공을 3개 놓고 번갈아 찼습니다. 발목의 각도, 팔의 흔들림, 임팩트 직전의 호흡. 모든 동작이 익숙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더 단정했고 더 고요했습니다. 마지막 공이 골망을 가볍게 흔들자 그는 숨을 고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과 차가운 공기, 아주 작은 목소리.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 말이 바람결에 흩어질 때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오늘 쓸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에 썼습니다. 그의 복귀는 기록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었다. 해명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존재로 돌아왔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리더십은 구호가 아니라 태도,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그림자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을. 밤이 되자 창문에 성애가 앉았습니다. 멀리서 스타디움 외벽 조명이 천천히 색을 바꾸었습니다. 파도처럼 번지는 푸른빛을 보며 저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의 표지는 아마 이렇게 쓰일 것입니다. 다시 심장. 그리고 그 2글자 사이에 오늘 우리가 본 모든 침묵과 손길, 미소와 악수가 담길 것입니다. 토트넘 스타디움. 수만 명의 관중이 웅성거렸습니다. 터널을 지나 경기장으로 나서는 순간 거대한 함성이 귀를 때렸습니다. 6만 2천 명의 관중이 만들어내는 소리의 벽. 3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이 감각.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 지정된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기념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함부르크, 레버쿠젠, 그리고 토트넘까지 10년의 여정이 10분의 영상으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졌고 눈시울을 훔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스포트라이트가 터널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 나왔습니다. 새하얀 유니폼, 왼쪽 팔엔 태극기가 수놓인 주장 완장. 그 순간 스타디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손을 외쳤고 그는 내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했지만 예전보다 더 깊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미소였습니다. 행사 중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를 지도했던 루카스 코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6만 관중의 눈빛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 웅성거림이 섞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아, 그때 그 코치. 저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관중석 통로를 따라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천 개의 핸드폰 불빛이 일제히 켜졌고 그를 따라 카메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코치님.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목소리는 3년 전과 같았지만
그 안의 울림은 훨씬 깊었습니다. 수백 경기의 시간과 수많은 상처가 그 한 문장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코치님의 엄격함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라운드 한가운데서 포옹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몇몇 사람들 뿐이었지만 곧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순식간에 스타디움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화해에 대한, 인간애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우리 둘의 모습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흰머리 섞인 중년의 남자와 여전히 젊은 선수. 과거와 현재, 상처와 치유가 한 화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해설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장면은 세대를 잇는 스포츠의 교과서입니다. 관중석의 조명이 천천히 돌며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스탠드 곳곳에서 눈물이 반짝였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잔디가 일렁였고 그 위로 플래시가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사이로 웃고 있는 얼굴. 그 웃음 속엔 수많은 고통과 회복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코치님. 와주셔서.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아니, 내가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없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함께 배웠던 거예요. 저도 그때 많이 부족했으니까요. 그의 겸손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토록 넉넉한 사람을 왜 몰라봤을까? 이토록 따뜻한 영혼을 왜 의심했을까? 관중들의 함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소니, 소니. 그리고 그 사이로 제 이름도 들렸습니다. 루카스, 루카스. 저는 손을 들어 감사를 표했습니다. 순간 조명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던 그의 미소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 사랑에서 나오는지를. 손흥민은 그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늘 위로 수많은 조명이 별처럼 떠올랐고 그라운드 한가운데서 우리는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직후 기자석이 폭발하듯 일어났습니다. 플래시가 수십 번 터졌고 마이크들이 파도처럼 내 앞에 몰려왔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내려놓는 순간 그날의 라커룸 냄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조명 아래 조용히 고개 숙이던 손흥민의 어깨. 그가 끝내 내게 했던 마지막 말. 괜찮습니다, 코치님. 언젠가 이해하시겠죠. 그 한 문장이 내 심장을 다시 쥐어짰습니다. 코치님, 그때 일 후회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왜 그를 공개적으로 꾸짖었나요? 그 일로 경력이 끊겼다는 게 사실입니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총성처럼 이어졌습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랐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채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후회합니다. 순간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이 멈춰섰고 펜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내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저는 경기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자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동료의 마음을 읽었고 팀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저는 승리만을 줬다 인간을 잃었습니다. 말을 끝내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까지 또렷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젊은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쉰 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그는 내 인생의 스승이었다. 그 순간 조용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건 동정이 아닌 존경이었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고 몇몇 기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심장은 뜨거웠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BBC는 특집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사과한 코치, 용서를 가르친 제자. ESPN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침묵은 변명보다 진실했다. 가디언은 손흥민의 미소 뒤엔 루카스의 후회가 있었다고 썼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 스포츠맨십이다. 둘 다 아름다운 인간이다. 세상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읽던 인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 창밖에는 밤비가 내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벽식의 초침만이 또각거렸습니다. TV를 켜자 손흥민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 아무나 못하죠. 저는 루카스 코치님에게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용서했구나. 그 한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건넨 유니폼이 놓여 있었습니다. 루카스,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손바닥이 젖었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의 어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고 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쳐준 건 전술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내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는 승리를 잃었지만 신뢰를 되찾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지난 3년을 요약한 말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들며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거치고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창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다. 런던의 봄은 차가웠지만 공기 어딘가에 미세하게 풀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훈련장 대신 구단 근처의 작은 카페를 드나들었다. 손흥민이 종종 들렀다는 곳. 에스프레소 기계가 낮게 숨을 쉬고 유리 진열장 한편에 그가 편한 차림으로 웃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웃음은 사진 속에서도 살아 움직였다. 스툴에 앉아 간 내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려던 순간 카운터에 있던 주인이 나를 불렀다. 혹시 루카스 코치님이시죠? 낯선 영어에 독일 억양이 섞인 내 답을 들은 그는 서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며칠 전 손 선수가 맡기고 갔어요. 꼭 전해달라고. 그는 봉투를 두 손으로 건넸다. 봉투 모서리는 살짝 닳아 있었고 왼쪽 상단에 파란 잉크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언제나 나를 걱정해 주시는 코치님께. 오른손이 떨렸다. 그 떨림이 커피잔 가장자리를 딱 부딪히게 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종이의 감촉이 섬세하게 손끝에 닿았다. 편지는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반듯한 획, 불필요한 장식이 없는 문장들. 그는 원래도 말이 길지 않았다. 짧지만 명확했고 진심은 잔소리보다 조용했다. 코치님.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상처는 왜 오래 남을까? 그리고 믿음은 왜 한순간 무너질까? 제가 배운 답은 이겁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 저는 당신에게서 높은 기준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그 기준이 제 등을 세게 밀었고, 때로는 제 등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경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사람으로 세우려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믿은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 코치님,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제 안에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문장 위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잉크가 둥글게 번졌다. 그는 결국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끝내 이해해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내게 남긴 것은 해명도 변명도 아닌 믿음의 기록이었다.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가 다시 펼쳤다. 손이 자꾸만 그 종이를 찾았다. 글자 사이에 손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아서. 카페 유리창 밖으로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다. 도로 위를 스치는 자동차 바퀴가 물결을 일으키고 멀리에서 경기장의 천장 구조물이 바람을 머금은 채 낮게 울었다. 나는 카운터의 주인에게 펜을 빌려 봉투 뒷면에 날짜를 적었다. 오늘의 이 떨림을 미래에 내가 잊지 않도록. 이틀 뒤 구단 홍보팀에서 메일이 왔다. 제목은 손대희 헌정전 초대. 전시장 첫 섹션의 이름은 레터 오브 트러스트. 바로 이 편지가 시작점이라고 했다. 나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끄덕였다. 편지의 주인은 그였지만 그 문장을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람은 어쩌면 나일지도 몰랐다. 행사 당일 스타디움의 아트리움에는 사방에서 모여든 팬들이 웅성거렸다. 태극기를 어깨에 두른 아이 손 세 분이 박힌 유니폼을 입은 노부부,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를 적은 손팻말을 든 유학생들. 전시장 입구 유리 케이스 안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조명이 케이스 위를 스치자 잉크가 금속처럼 반짝였다. 한 소녀가 입술을 깨물며 한국어 문장을 따라 읽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 그 말이 소녀의 어깨를 곧게 세우는 걸 보았다. 한 기자가 내 옆에서 속삭였다. 코치, 이 편지는 선수 한 명이 아니라 시대를 바꾼 거예요. 나는 케이스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숨가쁜 카메라 셔터, 먼 데서 들려오는 소개 멘트. 모든 소리가 흐릿해졌다. 유리 너머의 종이 한 장만 또렷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손, 내가 나를 사람으로 되돌려줬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한국에서 온 중년 팬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코치님, 그때 당신이 엄격했던 것도 지금 당신이 사과하는 것도 다 우리가 배우는 수업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처럼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았다. 밤에 호텔로 돌아와 편지를 액자에 넣었다. 유리 너머로 글자가 조금 더 선명해 보였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천장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이동했다. 그 빛의 리듬에 맞춰 한 문장을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코치님. 당신은 이미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문장을 거꾸로 돌려 내게 대입했다. 괜찮다, 루카스. 너도 이제 누군가의 안에 있다. 그날 밤, 나는 비로소 내 안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소리를 들었다. 오래전 라커룸에서 멈춰버렸던 시계가 조용히 다시 움직이는 소리였다. 은퇴를 선언한 지 몇 해가 지났다. 이제 나는 대도시의 조명을 등지고 강가가 가까운 작은 마을 체육관에서 아이들과 땀을 흘린다. 지붕은 비가 오면 여전히 조금 샌다. 오후 3시를 넘기면 온수는 미지근해지고 공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람이 빠진다. 하지만 아이들은 늘 온도가 일정하다. 설레며 들어오고 쓰러질 때까지 뛰고 넘어지면 서로를 일으킨다. 나는 호루라기를 입에 물었다가 자주 뗀다. 예전에 나는 지시를 쏟아냈지만 지금의 나는 질문을 건넨다. 왜 지금 그 패스를 선택했니? 같은 장면이 다시 오면 이번엔 어떻게 해볼래? 내가 동료였다면 방금 내 표정이 어떤 기분일까? 아이들은 잠시 멈춰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 말로 대답한다. 어떤 아이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어떤 아이는 머뭇거리며 더듬는 말로. 나는 그 말 속에서 그 아이가 오늘 배운 것을 찾는다. 기록장에는 전술보다 마음의 변화가 더 많이 적힌다. 민, 오늘은 동료에게 먼저 물었다. 루카슨의 이름을 닮은 꼬마 실수 후 웃으려 노력했다. 준, 패스가 좋지 않았지만 사과가 빨랐다. 나는 체크 표시를 하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예전의 나였다면 성공률 8% 상승 같은 숫자를 적었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사람의 온도 2도 상승이라고 적는다. 주말이면 동네 카페 TV로 프리미어리그를 본다. 손흥민이 골을 넣고 두 손을 모으는 장면이 나올 때면 나는 컵을 살짝 내려놓는다. 화면 속 그는 예전 그대로 웃는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웃음이 다른 색으로 보인다.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책임의 미소. 자신의 기쁨을 세상과 나누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잡는 사람의 표정. 누군가를 믿게 하는 표정이야. 옆자리 노인이 중얼거리면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누군가의 지친 밤을 견디게 하는 표정이죠. 가끔 아이들이 묻는다.
코치님, 손흥민처럼 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한 문장을 덧붙인다. 손흥민처럼이 아니라 내 안의 최고가 되어라. 공을 잘 차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해.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나는 예를 들어 말한다.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웃는 법, 동료의 실수를 덮는 법, 내가 틀렸을 때 먼저 손 내미는 법. 그게 진짜 선수의 스킬이야. 어느 날 체육관 벽면에 작은 글귀를 붙였다. 속도의 승리는 순간이고 품격의 승리는 평생이다. 아이들이 흘깃 보더니 다음 날엔 손으로 꾹꾹 따라 써서 락커에 붙여두었다. 봄비가 지나간 저녁 체육관 문을 닫으려는데 맨 뒤줄에 앉아있는 아이 하나가 보였다. 훈련이 끝난 지 오래였고 그는 혼자 공을 발등으로 살짝 올리고 있었다. 집에 가지 않니? 내가 묻자 아이는 멋쩍게 웃었다. 오늘 제가 결정적인 실수했잖아요. 다들 실망했을까봐 조금 더 연습하고 가려고요. 나는 그 아이 옆에 앉아 공을 한번 튕겼다. 실망과 믿음은 다른 문제야. 우리가 너를 믿는 건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수한 뒤에 너를 봐왔기 때문이지. 아이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럼 내일 웃어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웃는 게 벌이 아니라 약속이 되도록.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책상 위 액자 속 편지가 나를 맞는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한 행동을 떠올린다. 훈련 중 고개를 숙인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던 순간, 실수한 아이에게 다시 대신 다르게를 권했던 순간.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른다. 가끔은 편지 아래쪽 여백에 연필로 짧게 적는다. 오늘 나는 믿었다. 오늘 웃음을 지키게 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루카스. 나 마크야. 런던. 토트넘을 출입하던 기자. 그는 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올 가을에 스포츠와 용서 컨퍼런스를 열어. 내가 키노트 해줄 수 있겠니? 멈칫했다. 예전 같으면 전략과 장표로 머리를 가득 채웠을 거다. 지금은 말했다. 내가 배운 걸 아이들의 언어로 말하겠다. 그날 밤 발표 원고 첫 줄에 이렇게 썼다. 선수를 빛나게 하는 사람, 지는 날에도 사람을 놓치지 않는 사람. 코치의 일은 결국 관계를 훈련하는 일이다. 발표 당일 객석 맨 앞줄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그가 손을 들었다. 질문이 아니라 감사 인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코치님께 혼나면 축구를 관뒀거든요. 그런데 당신 얘기를 들으며 다시 공을 차보고 싶어졌어요. 나는 무대 위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내게도 누군가 그렇게 고개를 숙여준 적이 있다. 라커룸의 침묵 속 웃으며 괜찮아요라 말해준 한 사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변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이마를 식혔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물결 위로 길게 금빛이 늘어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폈다. 예전에 한 소년이 내게 건네준 경기장에서 떨어져 나온 축구공의 조각. 그 파인 자국과 긁힌 자국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다. 상처가 있는 표면이 더 단단하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하늘이 완전히 남색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앉아있다가 나는 속삭였다. 손, 내가 내게 가르친 건 전술이 아니었어. 침묵의 품격, 믿음의 언어였지. 말이 공중에서 흩어졌다가 강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내일이면 다시 체육관 문을 열고 우리는 또 뛰고 또 넘어지고 또 웃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액자 속 편지를 떠올릴 것이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 그러니 나는 내일도 묻고 듣고 기다리고 먼저 손을 내밀 것이다. 집 문을 여니 부엌벽 시계가 작게 울렸다. 예전엔 초침 소리가 부담스러웠다. 지금은 그 소리가 안도처럼 들린다. 시간이 흐른다는 건 곧 배울 기회가 계속 온다는 뜻이니까. 잠들기 전 창밖에 별 하나를 오래 바라봤다. 어딘가 다른 도시의 하늘 아래에서 그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 나는 눈을 감았다. 귓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다. 괜찮습니다, 코치님. 나는 대답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다.